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떠한 변명 없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회견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를 세 차례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탱크데이 행사 기획 경위와 관련해서 일단 고의성을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기자회견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전 9시쯤 취재진이 대기하던 이곳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단상위로 올라와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정장 안주머니에서 사과문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입을 뗐는데요.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시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5초 넘게 가만히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뒤이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도 스타벅스 직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도 근본부터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신뢰를 다시 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하겠다며 고개를 마지막으로 또 한 차례 숙이고 회견장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네, 논란이 된 행사에 대한 사내 조사 결과도 그룹 차원에서 오늘 밝혔죠. 네, 정 회장이 빠져나갔고 신세계그룹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마케팅 담당 직원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행사를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관련 직원 5명 가운데 2명은 휴대전화를 냈지만 나머지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해당 직원들은 다시 보니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과 라인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게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또 신세계 측은 담당자들이 사용한 장치를 회수해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논란이 불거진 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탱크데이 마케팅 기획 경위와 관련해선 이커머스 팀이 제안했고 팀장과 대표이사 보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4단계의 보고 절차 과정에서 아무도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가 한 차례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세계 측은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조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점 등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 신세계 측의 발표가 앞으로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신세계그룹은 오늘 자체 조사 결과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과 임원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직원 등에 대해 법적 한계도 있다며 자체적으로는 고의성 여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수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 등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에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벤트를 고의적으로 기획했는지
이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고 실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신세계 측은 일부 직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주일치만 저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세계그룹에서 경찰에 별도로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탱크데이 이벤트가 기획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세계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지도 남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휴일인 어제에도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유공자들 20여 명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유공자 가운데 5명만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했는데 현재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한 겁니다. 이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유공자들이 5.18 당시에 당했던 구타나 고문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듣고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를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됐는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추가 진술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내일 마감되는데요.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주주들도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후폭풍,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과가 이제 내일이면 나올 텐데 투표일부터 좀 알아보죠. 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찬반 투표율은 현재 9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90.45%를 기록했는데요. 초기업 노조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이미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역시 투표 대상자 8천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업계에서는 투표권자의 80%를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원 대다수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합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 조합원 2만 4천여 명에 더해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공통조직 조합원 절반만 찬성해도 합의안은 가결됩니다. 네, 그런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반도체 직원 그리고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네,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 그러니까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는 수원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확정되면 억대 성과급이 보장되는 반도체 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부의 추가 성과급은 600만 원 상당의 주식에 그칠 전망입니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 노조가 애초 다른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에 반발한 DX 직원들의 가입이 늘어나자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 동행노조는 내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도 과도한 성과급이 회사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일 오후 주주 명단을 열람, 복사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코스피가 장중 8천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8,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8,000선까지 뚫었군요. 네, 코스피는 오늘 2.84% 오른 8,07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8,000피를 탈환한 건데요. 개장 직후 지수는 8,130까지도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동시에 8,100선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지수는 8,100 근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30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7%가량 올라서 20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강세를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전 미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은 협상 진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42% 오른 1189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해서 현재는 1,51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종전에 대한 기대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욕 이벤트 논란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비호하고 혐오와 조롱을 선동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민주당이 또 한 번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스타벅스 논쟁, 선거 막판에 쟁점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극우에게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괴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또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당장 사흘 뒤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유세전에도 바쁜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이후 경기와 충북, 경북까지 강행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 성동과 마포, 강서 등 한강벨트를 걸으며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전도 한창인데 국회 행안위에서는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여의도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만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후 관악구에서 유세를 벌인 뒤 구로와 동작을 찾아 구청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철도 공약 발표회를 진행했고요. 이후 종로와 마포, 은평, 용산 등을 오가며 종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부시장과 행안부, 국토부 차관 등을 불러 GTX 철근 누락 사태 관련 2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나섰고요. 시작부터 고성도 길게 오갔는데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원호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경찰 폭행 의혹 등을 질의할 참고인을 더 불러달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민 안전을 점검하는 자리에 여당 후보를 먼지 털듯 탈탈 털려고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격전지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금 대부업 논란이 화두죠. 네,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그 업체로부터 일원도 받은 게 없다며 은행문이 열리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측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이동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대부업법 위반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라면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공개된 녹취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다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욱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입장이지만 김종훈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상욱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미리 확인한 뒤 자신들이 불리하자 일반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역시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보수 단일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앞서 김두겸 후보가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거부했지 않느냐며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나 제3국에서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유연함을 보여 종전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 속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군 장병 13명을 추모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number one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핵 보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 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미국으로 넘겨진 뒤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폐기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등의 감독 아래 폐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 유연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른 제재를 일부 먼저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한 고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It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있을 거라며 압박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BTS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에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BTS는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 시각 25일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고 있는 AMA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 이 BTS는 지난 2021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차지하면서 이 K-팝 최초의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통산 2번째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서명은 임박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면 협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논의 중인 사안 상당수가 결론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로는 미국의 잦은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반된 견해에 직면하는 상황은 어떤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통제권을 고수하며 통항관리 체계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비용 문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전한 항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종전합의에서 주장하는 전쟁 이전 상태의 완전한 개방과 차이가 큽니다. لذا کاری که ما داریم انجام میدیم هم در راستای حفظ امنیت ملی و منافع م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به عنوان کشورهای ساحلی و هم با هدف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در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협상이 없을 거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협상해야 할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전쟁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핵 문제 논의는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위협 제거 없는 합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후퇴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에서 전장과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거리를 메운 국민이 저항을 통해서 이를 보여줬고 적을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통합과 단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인과 이스라엘이 실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기뢰를 부설하려던 이란 선박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해군 기지가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인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휴전 상황에서 절제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 반다르 아바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저장 시설이 안전 가동을 위한 최소 수준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고 유럽과 미국도 조만간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최고 전략 책임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석유 재고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이 유일한 항구적인 해법인데 원유 재고가 바닥나면서 이란의 협상력이 47년 만에 가장 강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한 빅딜로 추진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미 영향력마저 상실하며 정치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유하던 핵심 안보 정보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제안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안보 논의에서 제외하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행보입니다. 한때 트럼프의 조언자를 자처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무엇을 합의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 빈곤 상태입니다. Netanyahu and his government have lost much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안보 체제에 강제로 묶어 본인 임기 내에 중동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구상입니다. 이미 이란까지 중동 평화 체제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설계도를 예고했습니다. I think they're going to be open to it. I really believe that. But they could be a member. I long ago said, I'll bet you at some point Iran will be a member of the Accords.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협상을 방해하는 변수로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국을 전쟁으로 유인했지만 오히려 전략적 패배를 자초했다고 진단합니다. This regime was much more entrenched and resilient than expected, and therefore now Prime Minister Netanyahu is trying to portray what is basically a strategic defeat as an operational victory.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운신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이제 10월 총선이라는 시험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들과 레바논 동부의 베카벨리 일대에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25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확대 강화한 곳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몇 주 동안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주둔 군기지와 이스라엘 북부를 폭격했다며 이스라엘 역시 특수팀을 꾸려서 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등 이스라엘군 부대 등을 여러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스라엘 북부 군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최소 4차례 이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측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폐기를 이란 내부에서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무 센터장님, 네. 오늘 오전에 공습 속보가 떠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남부에서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이 목표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위권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뭐 접점에 다다랐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습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혹시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사실 이게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중부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선박을 목표로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란 측에서도 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뭐 폭음소리 이건 얘기를 했지만 뭐 반격을 했다든지 충돌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반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반격은 왜 안 한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반격을 했을 경우 휴전이 깨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안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자체가 전반적인 협상의 판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좀 달했다라는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미국이 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반다르 아바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잠깐 우려를 했던 부분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해군 전력이 거기에 주한 그 기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격을 했다라는 걸 처음 저도 보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란 측에서 어떻게 오판하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부사령부에서 밝힌 게 사실이라면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이 세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밝히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MOU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그 양해각서가 지금 호르무즈 통행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기뢰를 부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완전히 뒤집고 공격을 우리의 억제력을 높이겠다라는 시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만약에 기뢰를 부설하려고 했던 함대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MOU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딱 걸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부사령부가 맞다면. 맞다가 예. 밝힌 거가 맞다면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도 더 세게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정보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 그렇죠.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중부사령부가 그렇게 밝혔다면 그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함대를 공격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자위권 발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MOU 협상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이제 딱 걸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큰 이 협상 진행 국면에서 예. 변수로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종전이 좀 멀어지나 걱정은 했었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 문제 관련해서 핵 처리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보단 좀 물러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되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440kg 60% 농축된 걸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 이거는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게 협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굴욕감을 주려고 이런 건지 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꼭 미국으로 안 갖고 와도 된다. 아니면 물론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희석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제로 인리치먼트까지 가겠다. 0%로 가겠다라고 좀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것이 하는 장소는 꼭 미국 아니어도 된다. 3국도 가능하고 이란 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0%로 한다 하더라도 핵 주권을 아예 뺏겼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상이 양측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이란의 면을 좀 세워주는 그러나 이란의 핵 능력은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분에서는 확실히 진정성을 갖고 핵 협상에 지금 이 종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긴 한데. 그 MOU 막판 복병으로 이제 꼽혔던 게 이제 핵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동결된 자산이 전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협상할 때 가장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래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려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업적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건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으로 다 자기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표도 말이죠. 물러설 수 없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비핵화, 이란의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 다만 말하자면 농축을 희석하는 거는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감독해야 된다. 미국이 감독해야 되고 국제기구가 감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미국 감시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있든 미국의 감독하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한 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미국이 감독해서 감시하에 이루어진다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동결 자산에 대한 문제는 이건 이란의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카타르에서 이제 협상이 진행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카타르로 간 것은 보니까 그 동결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핵이고 뭐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아쉬운 돈이니까 예. 이 돈을 다시 말하면 동결 자금을 푸는 것을 여타 모든 사안과 연계시켜서 이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은 그래 그거 풀어줄게. 그러나 먼저 풀어주는 건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가 지금 서로 얽혀서 이게 지금 아주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핵 협상의 그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오늘 뭐 SNS를 봐도 그렇고요. 오바마 정부보다는 낮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JCPOA 포괄적 핵 합의에서는 3.68%, 7%였거든요. 농축우라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희석을 해야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0%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0%에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 보고 그때 상황 봐서 너네들한테 니네들이 진짜로 그런 정말 신뢰가 거쳐졌다면 그때 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0% 혹은 3.6%보다 낮은 그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1.5% 정도 수준으로 희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핵심은 농축우라늄을 적게 그러니까 낮은 순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가장 핵심은 누구의 관리 감독하에 그 20년을 항상 이렇게 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에 만약에 이란 안에서 만약에 희석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원할 겁니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IAEA와 미국이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뭐 1.5%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보다 낮은 수치의 농축 아니면 0% 한다고 한다면 내가 허용하겠다 그럴 거라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보다는 그 관리 감독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결하는 그 기한을요. 그 기한 동안 누구 관리 감독하에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있느냐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좀 비교하면서 오바마 정부 쪽에는 현금 다발을 그려놓고 트럼프 정부 쪽에는 이란을 공격하는 그 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돈다발을 주고도 안 됐지만 나는 이렇게 공격해서 다 얻어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민주당은 당연히 이럴 거면 왜 전쟁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바마는
돈을 주고 했지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괴멸적인 타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날지 모르겠지만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최고 수뇌부 60명을 다 참수 작전으로 다 괴멸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들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냥 돈을 줘서 이걸 해결했다면 나는 미국의 강력한 내가 의지력을 보여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협상 국면에서 지금 계속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냐 그리고 이게 왜 전쟁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공법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냥 SNS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자기의 선전전 아니면 자기의 그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농축 어떤 그 수준보다는 뭐 누구 관리하에 감독하에 하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바마 전 정부 당시 했던 그 3.67% 정도보다 낮거나 뭐 1%대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핵 발전을 하긴 어려운 농축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 3.6이나 1점 몇이나 그건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기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바마 행정부보다 너 난 게 뭐 있냐라고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러나 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나 3%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20% 농축된 것과 60%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농축 속도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와 3%,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농축이 만약에 0% 농축을 받아낸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1.5나 3.6이나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더 집중을 할 거라고 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관리 감독해서 희석을 하고 희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계속 상주하면서 그것을 계속 통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서 누가 그걸 관리 감독 통제하느냐 그게 아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만 들어보면은 종전까지 8분 응선, 9분 응선은 넘은 느낌인데 지금 보도 보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측근들에게 이제 난 힘이 없다. 이 종전 협상에 내가 아무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토론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그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이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합의는 이란의 기만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다. 이란이 핵 포기 의지는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합의였다. 그 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북한은 그런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가 기만에 넘어가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란도 지금 기만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기만에 의한 협상 이거 안 된다. 결국은 그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작년 6월 달에 한 번, 이번 2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기만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차별화된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타냐후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6월과 함께 이번 2월 달에도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네타냐후가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영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동안 긴밀하게 공조하고 소통해 왔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종전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자기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을 말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 당사자의 한 국가로서 이 종전을 마무리 짓고 종전 이후의 상황을 이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그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이 분쟁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버리고 뭐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는 것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과연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결별설인데 지금 결별은 아닌 것 같습니까? 결별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급변 사태가 중동에서 벌어졌을 때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행위자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지금 이 협상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협상이 진행돼야 되고 더 이상 이 전쟁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선언을 했으니 근데 네타냐후와 지금 전시 내각, 벤그리브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강경 그 전시 내각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이란을 믿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악은 다 된 상태거든요. 전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나랑 의견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약간 배제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밀려난 거는 사실이나 지금 이게 종전이 되고 나서 그 국면이 되면 또 다른 그런 펜스맨딩 또 미국이 어떤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너무 극비리에 은신하고 있어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전면적으로 나오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거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팍스뉴스에서 분석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게 비가시성 전략이다라고 해서 빈라덴식의 비가시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 오사마 빈라덴도 자기가 항상 암살당할 것을 그리고 공격 타겟이라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9.11 이후부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은신하고 분신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전자식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화나 어떤 그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지 않고 서면이나 아니면 직접 그 당사자가 와서 직접 구두로 얘기를 듣고 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빈라덴의 영향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영향력은 유지하되 자신의 그런 그 흔적은 남기지 않는 그건데 똑같이 모스타바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스타바를 아련하려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 먼 거리에서부터 전자장비를 다 끄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협상 국면에서는 좀 지연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란이 어떻게 나갈지는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안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정도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큰 마스터 플랜, 그 필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관련국들의 줄다리기 속에 종전의 이제 구체적인 지도가 나오게 될 텐데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독 SNS에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중국 관련 밈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장난기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를 뭐 사랑한다 이런 밈도 올리고 있고 그만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누구보다 시진핑 주석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도 또 방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지금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고 또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우선입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시진핑 주석보다 네. 본인이 좀 젊어 보인다, 뭐 이런 게시글도 좀 올렸어요. 그러네 예. 정말. 예. 자기가 젊어 보인다. 예. 나이는 사실 한참 더 많은데. 예. 물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럼요. 예.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이 대인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바이든이라든지 역대 대통령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오히려 나토나 이런 국가들의 정상하고 좀 친하고 이런 국가들은 좀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독재, 반미 반서방 연대의 독재자들하고 오히려 더 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이익 중심의 어떤 거래, 이익 중심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예. 이런 트럼프의 이 특징은 우리의 외교에도 좋은 어떤 가이드, 지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전 과정에서 시 주석이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이란에 영향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서 좀 이 평화, 이게 중국에도 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인일 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서 시진핑 주석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전 국면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신세계그룹은 실무 임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기획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 발표 직후에 열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부사장은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인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도 정 회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지만 이 반발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5.18 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남식 5.18 공로회장은 정 회장의 사과는 요식행위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고요. 양재혁 5.18 유공자 회장도 알맹이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사과였다며 단순히 사태를 덮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 공법단체 3곳과 기념재단이 앞으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전에 회의를 진행했고요.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태에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퇴 없는 면피성 사과는 광주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의성을 전면 부정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정용진 회장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산무 기자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과한다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고 진상규명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만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강 시장은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미 30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250mm 안팎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도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죠? 네, 강한 비는 제주 산간과 제주 남동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제주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새 제주 진달래밭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고 제주 산간 곳곳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처럼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건 한반도 남쪽의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강하게 맞물리며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륙에도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금품수수 혐의 사건 상고심이 배당이 됐죠?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네,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 중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기록 회수 등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 전 사령관은 앞서 이명현 최상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는데요.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수사 담당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 중이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세희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부당한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담당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세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고 김세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14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활용됐던 그 배우 고 김세론의 음성 조작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세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당시 AI 기술로 조작된 김세론의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전달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왜곡해 방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 경위도 김수현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거나 공모를 통해 자료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다른 사람 집 우편함에 꽂힌 지방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논현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 3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보물을 훔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수유동에서 SUV가 후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서 있고 그 주변을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헉 소리가 나길래 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후진을 하더라고 이게.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골목길 벽을 충돌한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계속 뭔가 터지고 무너지는 소리 나서 크게 난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새벽 3시 반쯤 경기 안산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등 8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류동에선 저녁 7시 50분쯤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버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남 천안 쌍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20대 여성이 3층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가구 주택 거주자 19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하천에 기름이 유출돼 당국이 이틀째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청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호평동에 있는 호만천에서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하천에 유출된 기름은 100리터가량이라며 현재는 대부분 기름을 제거하고 추가 기름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예년보다 성충 출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등산로 곳곳에 검은 벌레가 쌓여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이맘때면 수도권에 대량 출몰하는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람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경기 광명시에서만 러브버그 민원은 2023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82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격적일 것 같아갖고 사람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데 공격적일 것 같아 많이 다니니까 좀 불쾌하죠, 그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은 유충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엽 등을 걷어내서 유충을 노출한 뒤 조류가 쪼아먹어 제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끈끈이 트랩과 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발생 시간이 6월보다 빠른 5월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충이 나타나면 살수차로 물을 뿌려 날개를 적셔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러브버그는 법정 전염병 매개 해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지 않으니까 광명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공포심은 자제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방제용 살수 드론을 도입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 역시 러브버그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경고를 냈습니다. 거브러유스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아프리카 보건장관들과 화상 브리핑에서 에볼라의 확산 속도가 우리의 통제 노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콩고는 지금까지 에볼라 의심 사망자 221명, 누적 확진자가 101명에 이르고 의심 환자는 9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우간다에서도 의료진을 포함해 7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대구는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죠.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여당 간판을 달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표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를 내세워서 보수의 심장, 수성에 나섰는데요. 대구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접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입니다.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시장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판세는 조금 다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가 대구 선거판에 뛰어든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선 4번의 선거 가운데 3번은 고배를 마셨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행력이 있잖아.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또 여당 후보잖아. 예산, 법안 전부 다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려보겠다. 김부겸 후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달성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경호 후보, 원내대표까지 지낸 추경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경선 과정에 함께 출마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후 갈등을 봉합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했고 지지율이 차츰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대구로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도 다시 일으킬 거라고 공약했습니다. 추 후보의 말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기존의 해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매일매일 시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 11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확정 선거인 수는 모두 205만 명 정도이고 대구 달서구, 수성구, 북구 순으로 많습니다. 변화냐 수성이냐 갈림길에선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오늘로 8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 접전 지역도 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타벅스 논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막판에 스타벅스가 지금 전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도 스타벅스 출입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사실상의 출입 금지령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금지령까지는 아니고요. 금지령까지는 자제령을 아니고.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도 일단 기업 차원의 사과나 국민의 좀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스타벅스에 쿠폰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민주당도 뭔가 정말 그 신세계 측에서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 여론이 이 정도면 사과를 했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걸 보고 나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국힘에서는 민주당 선거 운동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 사진 찍어서 예. 올리고 그러시던데 그런 분들은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징계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예. 최대한 사과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적인 상처를 좀 보듬는데 기업이 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푸시업을 하기 위한 동참에 좀 나서자 정도의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사태가 좀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과를 하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이거는 너무 과유불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에서 비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과유불급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이제 회장까지 사과를 했으면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이슈들, 더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다투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이 거의 앞장선 듯한 불매운동에 피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변한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영진 회장이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여론에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추후 수사 결과에서 어떤 게 드러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사이에 격전제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핫플은 바로 이곳이죠. 부산 북갑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일보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5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하정우 후보 34, 박민식 후보 23.3, 한동훈 후보가 38.2.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자 대결도 보시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이 35.3 대 30.3, 하정우 대 한동훈은 34.5 대 41.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갤럽 조사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도 굉장히 팽팽한 접전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순으로 35, 19, 36%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양자 대결은 이렇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48 대 36, 하정우 대 한동훈 41 대 4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누가 앞서간다, 뒤처진다, 1위다, 2위다 얘기를 안 하는 건 오차 범위 내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결과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고무적인 수치겠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한번 난 이후로 예. 계속해서 3자 구도에서 1위가 되는 조사 결과가 지금 연달아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튀는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튀는 조사가 다수가 되면 그걸 튄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일화가 없는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도 있습니다. 네, 3자 구도 그 양상을 보면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막 좀 치고 나가야 될 선거 막판 상황인데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일단 2강 1중 구도가 좀 굳어지고 있는 예. 부분에는 한동훈 후보가 일단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일단 박민식 후보보다 우위를 확실히 유권자들에게 그 선택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는 결국 저희가 받아올 표, 저희 민주당이 받아올 표만 더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받고 있는 한 35%, 저 정도의 그 지지율은 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보내고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구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3선을 했던 전재수 후보의 지지, 전재수 후보의 지지는 사실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을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대충 몇 % 정도였을까요? 당선될 때 마지막에 당선될 때는 50%도 넘었었죠.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뭐 늘 한 40% 이상 중후반까지 예. 득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5%에서 10% 정도의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전재수는 지지해줬었지. 근데 지금 새로운 하정우를 내가 지지해줄까 말까를 아직 고민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내 우리 당을 후보를 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걸 받아내기 위한 싸움이 저희한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보수 진영 안에서는 한동훈 후보 측은 그 박민식 후보가 어떻게든 단단하게 그 굳혀가려고 하는 그 20%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노력할 거고 예. 저희는 아직 그 마음의 결정을 못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니까 남은 기간 저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져올 표가 아직 많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워낙에 이제 부산 북갑 선거가 뜨겁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뭐 여론조사 응답률도 높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발언도 조금씩 세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의 골목골목마다 한동훈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선거 탐험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쪽이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요. 지금 문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후보 선거 자체를 상당히 망치고 있다, 물 흐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많은 여론조사,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거지만은 다른 여론조사도 이 좁은 지역에서 지금 한 20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번을 하니까 우리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왜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자기한테는 안 오고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그 언론 전문가도 지금 이 북부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박민식 후보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드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차이가 떨어지는 3등 후보 아닌가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가 승리하는 것이 막 나가는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박살내는 길이 될 겁니다. 보수 재건에 동참하는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도 계십니다. 보수 재건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내서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후보들 간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먼저 외지인 논란,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하정우 후보 불만은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을 함께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죠. 잼잼 봉사단이라고 아마 그 활동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봤는데, 팬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부러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거판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뭐 손가역이라던가 재명인의 마을이라던가 뭐 잼잼 봉사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민주당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측이 점점 2, 3위로 굳혀지면서 묘한 싱크로가 생깁니다. 외지인 발언은 사실 박민식 후보 측에서 나경원 의원이 최초로 했는데 이번에 하정우 후보가 받았고요. 오빠는 그 하정우 후보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또 김민전 의원이 내려가서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외지인과 오빠로 결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그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을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해봐야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네. 뭐 자원봉사단은 하정우 후보 측도 박민식 후보 측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민감한 시기니까 뭐 2위로 굳혀진다는 건 아직 오차범위 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은 그 오빠가 박민식 후보 겨냥한 거 아니다라고. 네, 아니라고 했죠. 그냥 잘생긴 오빠들이 많다고 그냥 그랬죠. 잘생긴 오빠는 박민식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지인 논란,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민주 진영도 좀 결집을 해줘야 된다라는 호소도 좀 했어요. 또 결집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으로 좀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아무래도 좀 힘이 딸린다라는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당에서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근데 전국 선거다 보니까 당도 최대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그 제1야당 대표까지 하던, 그 당시 집권 여당 대표까지 했던 한동훈 후보를 상대하고 팬덤까지 있는 정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 얘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뭐 선거를 망친다라는 표현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아마도 북구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전재수 후보가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뭔가 중앙 정치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북구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서 메리트를 얻고 당선이 되셨던 분인데, 지금의 북구갑 선거는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를 8일 앞둔 상황에서
북구갑 재보궐선거를 이렇게 앞다퉈 다룰 정도로 너무 많은 이슈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북구갑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 좀 망친다라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정 후보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뭐 그분들을 막 원망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선거 북구갑 자체가 너무 과열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담아줬다고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도와달라 뭐 이런 호소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조금 전에 발언 중에 좀 눈여겨봤던 건 처음으로 보수 재건에 공감을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파이팅 이랬거든요. 이런 발언은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요새는 계속 쇼츠나 이런 것들이 짧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어제는 그런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태원 국민의힘 이 북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이랑 예. 한동훈 후보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우리 당의 인사들 이런 사람들도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완전히 탈당을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복당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를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후보와 그 주변의 정치인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수 재건의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함께 선전해 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 그 부산시장 후보와의 일종의 뭐 연대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한 겁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선거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예. 어찌되었던 이 보수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얘기 안 하시니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각의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장동혁 대표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또 국민의힘 후보들을 응원하고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또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부산 지역에서 뛰고 있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박민식 후보가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장동혁 지도부에 동조하는 분들 예. 그리고 윤어게임 메시지에 여전히 동조하는 분들 그 표도 받고 싶고 또 한동훈 후보가 또 소구력이 있는 뭔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뭐 윤어게임 메시지는 단호히 거부하는 이런 표도 받고 싶고 그런 표를 다 받아야 본인들이 선거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박형준 후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박형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오른쪽 손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의 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윤어게임 세력들의 손을 잡고 뭔가 본선에서는 이기고 싶으니까 자꾸 뭐 한동훈 후보랑도 연관을 시키고 싶으니까 그런 뉘앙스를 자꾸 내비치고 이렇게 양쪽 저는 갈짓자 행보라고 보거든요. 그런 욕심을 내다 보면은 본인의 이미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표에 마이너스일 거다. 그렇죠. 오히려 예. 그 본인이 추구했던 오른쪽으로 손잡았던 분들이 오히려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득표에 뭐가 도움이 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마다 사정이 또 다르고 부산 안에서도 약간 중도적 색채가 강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호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내부에서 뭔가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아마 그런 분들로부터 우호적인 메시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분들 화이팅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선거보다는 아마 다른 분들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산시장 전체판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간략하게요. 뭐 보수 표심이 이제 표심으로 단일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좀 강성 보수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율 자체가 거의 뭐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선거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들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그 비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 보수 재건이 된다라는 건 중도 확장성을 가진 보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번에 한동훈 후보의 당선과 한동훈 후보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민주당은 좀 긴장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꼽아주신 최대 격전지 평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이게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김용남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던데 1원도 안 받았다.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좀 더 준비해 보겠다고 하니까 당에서도 예. 일단은 그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차원입니다. 뭐 배당금, 이익, 뭐 대부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좀 도의적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가, 그리고 뭔가 정말 대부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보자가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아마 예.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사와 좀 연관이 돼 있다. 어머니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프셨고 간병을 한 거의 20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끼리 다툼도 있었고 돈 문제 갖고 좀 이런 뭐 우격다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예 의를 상한 이 남처럼 돼버린 사이도 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사이도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생 회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동생 회사를 인수했고 지금 또 녹취나 이런 것들은 아마 누님이 아마 제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녹취 언론사에 공개된 녹취가요? 그런 것들 예.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사라는 게 사실 김영남 후보가 본인의 선거 때문에 이런 가족사가 있다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좀 신뢰가 되는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해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분명 지목이 된 만큼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위해서는 가족사가 됐든 좀 사적인 부분이 됐든 만약에 그걸 얘기하기가 불편하면 가족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오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여러 차례 해명에도 납득 안 간다, 고발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치권에 나서기에 적절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좀 의심이 있는 사안이었고,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정청래 대표의 공천이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것도 그렇고, 전북도지사의 이원택 후보를 공천한 것도 그렇고, 부산 북구갑에 하정우 후보를 공천한 것도 전부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가고 보니까 경쟁력 없는 후보들을, 그리고 제대로 검증 안 된 후보들을 공천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정청래 후보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선거 이후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보 진영 내부만 좀 들여다보면 유시민 작가가 조국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김용남 후보의 막판 이런 변수가 이제 크게 불거지면서 표심이 어떻게 갈릴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평택을에서 지금 거의 오자 구도이기 때문에 근데 진보 진영 후보자들의 표를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후보나 뭐 유시민 전 장관의 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민주당 후보가 아닌 타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도록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방금 우리가 다룬 대부업 논란들도 그 속도를 좀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김영남 후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가에 일단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선거를 치렀을 때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김영남 후보에 대한 뭔가 의혹이나 이런 게 더 커졌을 때 과연 조국 후보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조국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런 표를 다 흡수하려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다면은 선거 시작할 때부터 너무 과도한 네거티브는 지양을 했었어야죠. 저희도 조국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같은 진영 안에 있다 보니까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그 김영남 후보의 후보 해명이 충분치 않았을 때 표의 이동이 조국 후보로 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유희동 후보, 황교안 후보랑 단일화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단일화에 대한 걸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보수의 분열이라는 게 인위적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게 바로 화학적 결합이 될지가 좀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이기는 후보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해주기를 좀 더 기대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거의 단일화가 불가능한 지금 선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위적 단일화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표 방송이 지금 언론인들도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 곳들이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가운데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은 주로 전남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비는 낮 동안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량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9도, 광주 28도, 대구는 27도로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남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모레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비가 조금 지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